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울린 세 발의 총성. 안중근 의사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영웅. 그렇죠. 아주 강렬한 이미지죠. 근데 저격수라는 이 한 단어가 안 의사의 삶과 그의 어떤 생각 전체를 다 담아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너무 좁은 틀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행위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사실 그 이면에 있는 안중근이라는 인물의 어떤 깊이나 넓이를 놓치기가 쉬워요. 어쩌면 우리가 그의 진짜 중요한 모습을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총성이 멎은 후, 그러니까 1910년 3월 26일 순국하시기 직전까지 안 의사의 마지막 144일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여러 기록들, 또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단순한 저격수가 아니라 대한해군 참모중장으로서 법정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또 감옥 안에서는 어떤 시대를 앞서간 평화사상을 펼쳤는지 그의 좀 더 입체적인 면모를 함께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144일간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아는 안중근 의사 외에 또 다른 모습들, 어쩌면 총을 들었던 순간보다 더 치열했을지도 모를 그런 시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법정 투쟁, 그리고 붓으로 이어간 그 사상 투쟁의 시간이 바로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날 하얼빈으로 한번 가보죠. 그 시대적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안 의사는 기존의 의병 활동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토 히로부미라는 특정 인물을 직접 겨냥해낸 방식을 택하게 된 걸까요? 피로 대한독립 이렇게 쓰면서 맹세한 단지 동맹. 이게 그냥 젊은 혈기나 뭐 충동적인 행동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 배경이 있었군요. 그 배경에는 의병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아주 쓰디쓴 실패 경험들이 녹아 있습니다. 안 의사 본인도 의병 부대를 직접 이끌었었는데 사실 일본군의 그 압도적인 화력이나 어떤 조직적인 탄압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좌절을 겪었거든요. 직접 전투 경험도 있으셨군요. 네. 심지어는 그 국제법이죠. 만국공법에 따라서 일본군 포로를 인도적으로 석방해 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동지들한테 불신을 사기도 했어요. 왜 적을 살려보내냐 뭐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겠네요. 그렇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전면전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겠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당시 일본의 탄압이 워낙 또 잔혹했으니까요. 뭐 폭도, 토벌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양민들까지 학살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의병 활동 자체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어요. 맞습니다. 의병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막 살해하고 이러면서 저항 의지 자체를 완전히 꺾어버려고 했으니까 전면적인 항전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네. 그래서 이제 안중근과 동지들이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대칭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어떤 정치적 효과를 거두자. 이를 위해서 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원흉, 그 인물을 직접 제거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단지동맹은 바로 이런 결의를 다지고 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어떤 구심점 역할도 했던 거고요. 그때 처단대상 목록에는 이토 히로부미 말고도 이완용이나 송병준 같은 매국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로 대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왜 이토 히로부미가 첫 번째 표적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미 총리 자리에서도 물러나와 있던 상태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토는 단순히 그냥 전직 총리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팽창의 거의 뭐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는 그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실행했던 총책임자였거든요. 총 설계자였군요. 네, 1905년에 외교권을 박탈했던 을사늑약 강제 체결, 또 초대 통감으로 와서 내정을 완전히 장악한 거, 그리고 1907년에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까지 해산시킨 것. 이게 전부 이토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안 의사가 법정에서 이토의 죄악을 15가지를 조목조목 밝힐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명백한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대한제국 침략의 책임자다. 이걸 넘어서서 당시 국제사회를 향해서 동양 평화를 깨트린 장본인이다. 이렇게 규정한 점도 좀 눈에 띄는데요. 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일으킬 때 명분이 뭐였냐면 동양 평화 수호, 한국 독립 보장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바로 대한제국을 침탈했잖아요. 안 의사는 바로 이토가 이런 위선적인 침략 정책의 화신이고 동양인들 스스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어떤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린 인물이라고 본 겁니다. 아, 이토의 위선을 고발하려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토 저격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 차원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침략 그 자체를 고발하고 특히 국제사회에는 약간 온건파로 알려져 있던 이토의 진짜 실체를 폭로해서 일본 침략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려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1909년 10월 26일 그날 하얼빈 역에서의 거사 순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나요?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진 겁니까?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토가 탄 열차가 중간에 살 수도 있는 그 채과 구역, 거기를 1차 거점으로 삼고 우덕순, 조도선 두 분이 담당했고요. 하얼빈역을 최종 거점으로 해서 안중근 의사가 맡은 거죠. 일종의 이중 계획이었어요. 아, 플랜 B까지 있었군요. 네, 10월 26일 오전에 이토가 탄 특별 열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했고 안 의사는 기자로 위작을 해서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9시 30분쯤 됐을 때 이토가 러시아 재무장관하고 잠깐 만나고 나와서 의장대를 사열하려고 열차에서 내렸어요. 그때 안 의사가 한 7, 8m 정도 거리에서 브라우닝 M1900 권총으로 이토를 향해서 정확히 3발을 명중시켰습니다. 3발.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토가 아닐 경우 그러니까 오인 사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다른 일본 고관들 있죠. 카와카미나 모리, 타나카 같은 인물들한테도 4발을 더 발사했습니다. 총 7발을 쏜 거죠. 와, 정말 치밀했네요. 그리고 거사 직후에 외쳤다는 코레아 우라.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이야기인데 단순히 대한민국 만세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었다고요? 네. 이게 그냥 만세 삼창 뭐 이런 감정적인 외침이라기보다는 아주 전략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얼빈이 당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곳이니까 러시아어로 외쳤다. 뭐 이런 해석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네. 근데 안 의사 본인은 나중에 법정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외쳤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행위가 어떤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암살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종의 전쟁 행위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아,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였군요. 그렇죠. 앞으로 만국공법에 따라서 정당한 포로 대우를 받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고 이게 바로 법정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외침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총성이 멎자마자 또 다른 전쟁, 법정에서의 전쟁이 시작된 셈이네요. 일본은 어떻게든 이 사건을 그냥 개인적인 살인사건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고요.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네, 일본은 사건 직후부터 바로 이른바 프레임 전쟁에 돌입합니다. 안 의사의 거사를 전쟁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개인의 살인으로 규정해야만 했던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관할권 문제였습니다. 관할권이요? 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러시아 조차지.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러시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일본은 이걸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안 의사의 신병을 확보해서 류순에 있는 자기들 관동도독부 법원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아, 류순 관동도독부 법원이면 뭐 완전히 일본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이잖아요. 재판의 공정성 같은 건 뭐 기대하기 어려웠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부터 자기들 국내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대한의 의군의 존재를 부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의 의군, 안 의사가 계속 주장했던 그 신분 말이죠. 네. 만약에 안중근을 국제법상 교전 자격을 갖춘 군인으로 인정하고 그의 행위를 교전행위, 즉 전쟁 중의 행위로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병 자체가 합법적인 전투단체가 되는 거고 한일 관계는 전쟁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일본이 내세웠던 평화적으로 한국을 보호한다는 그 명분이 완전히 깨지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들 스스로 충혈계 명분을 뒤집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안 의사를 살인범으로 낙인 찍는 건 의병 전체를 폭도로 평회하고 결국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어떤 요식 행위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안 의사는 법정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계속해서 스스로를 대한해군 참모중장이라고 일관되게 밝힌 것이 핵심 전략이었다고요? 네, 안 의사는 그 불리한 법정을 오히려 자신의 신념과 독립전쟁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또 다른 전쟁터로 삼았습니다. 재판 내내 시종 일관 자신을 피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한해군 참모중장 겸 특파 독립대장 안중근이라고 당당하게 밝혔어요. 재판 자체의 성격을 바꾸려고 한 거죠. 아예 프레임 자체를 바꿔보려고 하셨군요. 맞습니다. 내 행위는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다. 이건 조국 독립을 위한 전쟁 중에 적장을 처단한 거다. 그러니 나는 형사범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전장포로 POW로 대우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그 주장에 근거가 있었나요? 당시 국제법 같은 예를 들어 헤이그 협약이라든지. 네,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당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정한 육전법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전쟁 시에 지켜야 할 규칙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규군이 아니더라도 몇 가지 요건, 예를 들어서 지휘체계가 있고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식별 표식이 있고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전쟁 법규를 준수한다면 합법적인 교전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하. 안 의사는 바로 대한해군이 이런 요건들을 다 충족한다. 그러니까 나는 전쟁포로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맞섰던 거죠. 비록 일본 재판부가 이걸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런 당당한 주장은 법정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일본 재판의 불법성과 대한제국 독립전쟁의 정당성을 알리는 아주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게 피고인석에 앉혀서 오히려 검사처럼 이토 히로부미의 죄상을 조목조목 고발했잖아요. 그 유명한 이토의 15가지 죄악입니다. 모든 죄목을 여기서 다 열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재판장이 왜 이토를 죽였느냐, 범행 동기를 물었을 때 안 의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과 동양평화에 저지른 죄악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한 3가지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파괴했는가 하는 죄입니다. 주권 침탈이군요. 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배후 조종 의혹부터 시작해서 외교권을 빼앗아간 일산의약, 또 내정 장악을 위해서 강제했던 정미칠조약, 고종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킨 것,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킨 것 등등 이 주권 침탈의 핵심적인 과정들을 아주 정확하게 고발했습니다. 아, 정말 뼈아픈 역사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은 대한제국 민중의 삶 자체를 어떻게 파탄냈는가 하는 죄입니다. 의병들을 폭도라고 규정해서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교육을 통제하고 교과서를 불태우고 언론을 탄압하고 또 일본 돈을 강제로 세게 해서 경제를 교란시키고 국채를 강요해서 나라 재적을 파탄시킨 죄 이런 것들을 지적했죠. 단순히 정치 군사적인 침략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침탈을 다 고발한 거네요. 마지막 3번째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양 전체의 평화를 어떻게 깨트리고 세계를 기만했는가 하는 죄입니다. 러일 전쟁 때 내세웠던 그 평화 약속, 그거 배신하고 침략을 했고 한국을 보호한다는 거짓 명분으로 세계 여론을 속였고 심지어는 일본 천황마저 속였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그냥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지난 10수년간의 침략 과정을 정말 날카롭게 꿰뚫어 본 명료한 역사적 고발이었던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 안 의사가 단순히 그냥 총만 잘 쏘는 행동가가 아니라 국제정세나 역사에 대해서 정말 깊은 통찰력을 가진 지식인이었다는 게 느껴지네요. 법정에서의 투쟁도 정말 대단했지만 그 이후 리순 감옥에서의 144일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적들마저 감화시켰다는 일화들이 많이 전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형수라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도 안 의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의연함과 어떤 높은 인품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고 해요. 그 모습에 감동하고 존경심을 표했던 일본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역시 간수였던 치바 토시치죠. 아, 그 유명한 간수요? 네.
처음에는 뭐 자기 나라에 원흉을 쏜 인물이니까 당연히 증오했겠죠. 그런데 매일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 의사의 그 인격, 애국심, 또 평화 사상 이런 거에 깊이 감화되어서 나중에는 거의 뭐 스승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안 의사가 순국하시기 전날 밤에 치바한테 직접 써준 유목 있잖아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 네네. 치바는 평생 이 유목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안 의사의 명복을 빌었다고 하죠. 간수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검찰관이나 교도소장까지 감화되었다는 기록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신문을 담당했던 검찰관 미조부치라는 사람은 안 의사의 그 논리정연함과 인품에 감명받아서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니 사형을 면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위로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검찰관 야스오카는 동료들하고 돈을 모아서 몰래 음식이나 옷을 넣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교도소장이나 통역관, 심지어 취재했던 일본 기자들까지 안 의사의 인품을 칭송하는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어떤 물리적인 힘을 넘어서는 도덕적인 힘, 인격적인 힘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적대국의 감옥 안에서 오히려 그 적들의 마음을 얻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승리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옥 안에서 남기신 그 200여 점의 유목들도 그냥 단순한 서예 작품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 유목들은 붓으로 계속된 또 하나의 투쟁이었고요.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후세에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노력이었습니다. 안 의사의 인품에 감화된 일본인들이 계속 글씨를 써달라고 청하니까 이걸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신념을 담은 글귀들을 남기신 거죠. 아, 요청을 활용하신 거군요. 그렇죠. 위국헌신 군인본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체성이 군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정한 군인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밝힌 것이고, 국가안위 노심초사,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애태운다. 이건 뭐 조국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또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유목을 보면 아, 이분이 단순한 무인이 아니라 정말 깊은 학문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목에 대한국인 안중근이라고 서명하시고 왼손 손도장을 찍으셨다는 점도 참 인상적이에요. 네, 그 서명과 손도장이 이 모든 유목들이 단질 동맹에서 시작된 독립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 같은 겁니다. 그냥 글씨 한 점 한 점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사상을 응축해서 담아낸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그리고 비록 미완으로 끝나긴 했지만 안 의사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동양평화론 지필 시도가 있었잖아요.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간 구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집행을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까지 완성하고 싶어 하셨던 게 바로 이 동양평화론입니다. 비록 서문하고 일부 구상만 남아있긴 하지만 그 내용은 정말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예요. 어떤 내용이었길래요?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 중심의 어떤 침략적인 질서가 아니라 한, 중, 일, 삼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삼국 대표가 참여하는 동양평화회의라는 상설기구를 만들자.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인 리순, 여기를 중립지대로 만들어서 삼국이 공동으로 관리하자. 또 삼국 청년들로 구성된 공동군대를 만들고 삼국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운영하는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공용화폐를 사용하자. 그리고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교류하자. 뭐 이런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잠깐만요. 공동회의체, 공동군대, 공동은행, 공동화폐, 문화교류. 이거 지금 듣고 보니까 지금의 유럽연합, EU가 추구하는 가치들이랑 거의 똑같은데요? 이걸 100여 년 전에 생각하셨다는 게 와,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호의 핵심 이념들을 정말 수십 년이나 앞서서 구상하신 겁니다. 이게 뭘 명확하게 보여주냐면 안 의사의 그 거사가 어떤 맹목적인 반일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니라 일본의 그 제국주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었다는 거죠. 아,
그는 침략만 멈춘다면 일본과도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독립투사를 넘어서서 정말 시대를 초월한 사상가이자 평화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런 거대한 평화 구상을 펼쳤다는 사실 자체가 참 경이롭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순간으로 한번 가보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굉장히 초연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1910년 2월 14일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안 의사는 판사를 향해서 이보다 더 극심한 형벌은 없느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태어남의 배경에는 또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아주 강인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편지 말씀이시죠? 네, 흔히 편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동생들하고 면회온 신부님을 통해서 구두로 전달된 당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내용은 뭐 잘 아시다시피 네가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니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그것이 이 어미에 대한 진정한 효도다. 이런 내용이었죠. 개인의 삶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한 죽음이 진짜 효도다. 와, 정말 어머니의 그 말씀이 안 의사에게 큰 힘이 되었겠군요. 네. 안 의사는 어머니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어머니가 직접 지어보내신 흰색 한복을 입고 아주 의연하게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은 나의 이 죽음은 동양 전체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바라건대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 화합해서 동양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뭐 이런 취지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31살이었습니다. 31살. 너무 젊은 나이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중에 자신의 유해를 하얼빈 공원 곁에 일단 묻었다가 우리나라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으로 옮겨달라 이런 유언을 남기셨죠. 이 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 유언은 단순히 그냥 묻힐 장소를 지정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독립전쟁의 한 과정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나는 전쟁터에서 숨진 군인이니까 조국이 승리해서 독립을 완전히 되찾은 뒤에야 비로소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특히 국권이 회복되거든 이라는 이 구절은 조국의 독립을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믿는 절대적인 확신을 보여줍니다. 우리 후세들에게 남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명령인 셈이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110년이 넘도록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해를 찾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당시 일본 제국의 의도적인 은폐와 방해입니다. 안사이유가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성지가 될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일본은 유해를 가족에게 넘겨주지 않고 류순 감옥 인근 어딘가에 아주 비밀리에 매장해버리고 관련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록조차 없군요. 이 커졌겠네요. 그렇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동안 매장 추정지인 류순 감옥 인근 지역이 도시개발 같은 걸로 엄청나게 변해서 이제는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발굴 시도가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또 배구를 하려면 당연히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게 또 남북 관계나 한중 관계 같은 어떤 복잡한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시대의 영웅의 유해조차 아직 고국 땅에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중근이라는 이 인물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좀 생각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이 논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결국 어떤 프레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지배해야 하는 권력, 특히 침략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 질서를 폭력으로 위협하는 모든 비국가 행위자들, 이런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군요. 그렇죠. 저항 자체를 불법화하고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아주 편리한 논리입니다.
지금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임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저항하는 약소민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군요. 폭력을 막기 위한 어떤 정당한 저항권 행사, 즉 독립전쟁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안중근은 당연히 군인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결국 용어 자체에 힘의 논리가 담겨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테러리스트냐 독립운동가냐 하는 이 용어 자체에 이미 힘의 논리와 정치적인 의도가 깊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용어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그의 행위가 과연 침략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침략에 대한 저항이었는지를 근본적으로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남긴 미완의 동양평화론. 오늘날 이렇게 동북아시아 정세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 100년도 더 된 구상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유효할까요? 놀랍게도요. 동양평화론은 오늘날의 동북아 갈등 해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통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비 경쟁이나 어떤 세력 균형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협력적 안보를 제안했다는 점이에요. 공동 군대 창설 같은 구상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다자안보 협력의 이상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네네. 둘째는 공동은행이나 공용화폐 같은 제안인데요. 이건 경제적인 상호 의존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자, 즉 정치와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으로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정치적으로는 계속 갈등하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에 대한 아주 오래된 처방전인 셈이죠. 경제를 통한 평화 구축. 네. 그리고 셋째는 평화기구를 운영할 재원을 국민들에게 걷자 이런 제안도 있거든요. 이건 정부 간의 협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민사회의 교류와 연대를 통한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평화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100년 전에 인식하고 계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코 낡은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등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기억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일까요? 하얼빈 의거 그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그의 생각과 그가 꾸었던 꿈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이토를 쏜 영웅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그를 다시 저격수라는 그 단편적인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보여주었던 그 냉철한 논리, 감옥에서도 끝까지 잃지 않았던 그 인간적인 품격,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서 동양 전체의 평화를 고민했던 그의 넓고 깊은 사유를 함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정말 치열한 행동가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깊이 있는 철학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애국심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안 의사의 애국심은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그런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지만 동시에 일본의 그 잘못된 침략 정책이 일본 민중 자신들과 또 동양 전체에 가져올 불행까지도 함께 걱정했죠. 그의 애국심은 정의와 평화라는 어떤 인류 보편의 가치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기린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영웅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의 이익과 주변국과의 평화로운 공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길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안 의사를 진정으로 기리는 길일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안중근 의사를 저격수라는 어쩌면 단편적인 모습 너머에서 대한해군 참모 중장이자 불굴의 법정 투사, 그리고 시대를 훨씬 앞서간 평화 사상가로서의 다면적인 면모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의 유해를 하루빨리 고국으로 모셔오는 것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이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그 뜨거웠던 삶과 결코 식지 않았던 평화의 꿈, 그 정신을 오늘 우리 안에 다시 되살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의 그 위대한 평화 사상을 제대로 기억하고 또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를 진정으로 고국에 모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미완의 동양평화론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의 유해는 100년이 훌쩍 넘은 오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그의 유산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 속에서 진정으로 기를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